네, 지난주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슬기로울 정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어때 지난주 좀 하실만 하셨습니까? 네, 좀 어렵던데요. 뭐가 어려요? 이렇게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예. 네,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유, 그렇습니다. 뭐 그날도 뉴스 많이 듣던데 보니까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특별하게 여쭐게 오늘이 29일이니까 네, 그죠? 이틀 전이었죠? 27일이 이제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인가요? 맞습니다. 참 근데 3년 사이에 참 상황이 너무 많이 있던가 급변을 한 것 같은데 네. 3주년을 맞는 소회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좀 씁쓸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좀 잡잡합니다. 네.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제대로 된 이행을 못 해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쉽고요.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가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네. 정부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된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무슨 다시 뭔가 그 대화가 오가고 뭔가 좀 진척될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현재 상황이 안개 속인 거는 분명한데 예. 버스가 떠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에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이 부분은 좀 대단히 유의미한 지점이라는 생각 들고 일본의 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말씀은 미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유연하게 대할 수도 있다. 그 말씀으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간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는 한미가 서로 의논해서 네. 대응을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즉 동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긍정적인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서의 교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보면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통해서 네.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기존에는 원샷 빅딜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새롭게 길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뭐 만나야 뭐를 하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만나는 계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장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도 동경올림픽 참여를 하지 않겠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래서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전제한다면 저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교착 국면에 빠진 가장 주된 이유가 코로나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2020년 작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겹쳤던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었고요. 작년 연말에는 또 미 대선 국면이 있었습니다. 큰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쉽게 변화의 축을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요인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북한 전략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즉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 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2018년 모델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가 북미 관계면 뒷바퀴가 남북 관계인데 앞바퀴가 안 돌아가면 뒷바퀴 남북 관계로 한반도 평화라는 자동차를 굴려가 보자. 이게 2018년 모델이거든요. 이게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들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앞바퀴인 북미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서 한반도 평화라는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상임위가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왜 질문 드렸냐면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답답해하시죠. 주무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답답해합니다. 뭔가 어떤 뭐 좀 뚫고 나가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가 항시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밑에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제 좀 나왔던 뉴스가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국내를 귀국한다. 혹시 최근에 연락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저격을 했거든요. 이른바. 근데 그때 의원님께서 SNS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아주 짧은 글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양정철 비서관이 귀국을 한다면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소위 말해서 민간인으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지금까지 쭉 보내왔습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최근에 언론이 너무 좀 과도하게 주목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양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든 또는 대선에 기여를 하든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으로 볼 수 있나요? 아주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선 주자급 되는 사람들 뭐 계속 이제 출국하기 전에도 다 만났고 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만나고 막 계속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친목 모임이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던데 아닙니까? 뭐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걸 뭐 너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과도하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좀 여쭤볼게요. 손혜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른바 아웃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물론 표현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했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 글을 잠깐 올리셨는데 네. 그건 어떤 뜻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많은 공헌이 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이렇게 좀 다니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것이 손혜원 전 의원의 당시 주장에 대한 어떤 반론 이런 성격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우리 내부로부터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 거기서 이제 대답을 좀 절제를 해주시네. 네. 더 들어가고 싶은데. 알겠어, 그 정도로 하죠. 네. 지금 당 대표 경선 진행 중인데 며칠 안 남았네요. 네네. 의원님은 누구를 뽑을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어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뭐 이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지금 우리 이제 선관위에서 안 되고 있어서 다만 신임 당 대표의 역할은 보궐선거 패배로부터 당을 좀 제대로 된 쇄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원과 대의원들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당대표 경선이 너무 재미가 없고 흥행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의미가 없다는 건 다 비슷비슷하다. 세 명이. 이런 박한 평가를 내리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쇄신과 관련해서 네. 두 가지가 크게 주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깊게 쇄신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신임 당 대표 선출 이후에 저는 좀 주목해 달라. 지금은 좀 더디가 보이지만 제대로 해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권 여당으로서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금은 좀 더디가고 좀 답답해 보이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쇄신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당의 쇄신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는 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의 이 취지 자체가 개혁이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을 같이 잘 추진해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번째 말씀은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 네. 그것이 일정하게 있다고 인정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특별하게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른바 문파들이 과잉 대표되고 문자 폭탄을 돌리면서 결국은 민심이 아니라 결국은 당심 그것도 한정된 당심 쪽으로 계속 휩쓸려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게 뭐 밖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민주당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색깔로 비유하면 빨주노초 파란불을 넘어서 정말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렇다고 그 색깔이 다른 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다라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당원들의 의사 표현의 수위와 내용이 예. 욕설이라든지 인신 모독이라든지 이러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당원들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정도라면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욕해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게 온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언론은 문파들의 과도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그냥 눌러버린다.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분출을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색을 죽이거나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문파를 향해서 의원들을 좀 놓아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조홍천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면 뭐 그 정도는 저희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예. 그 내용들이 개인의 신상을 심각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어느 수준에 넘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강조하셨는데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의 문제를 떠나서 그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그러면 처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에서 나타나는 모습 보면. 맞습니다. 그게 일정한 성과를 냈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에서 그게 곧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보궐선거에 일정하게 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일각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판문점 선언이 완전한 실패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 왜요? 말씀 생각하는데요. 일단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백서가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이 침투하거나 국지 도발한 건수가 나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10년부터 17년 대략 그 기간 때는 264회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예. 그런데 판문점 선언 이후에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거요? 예. 우리가 체감하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는 이렇게 좀 진전돼 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비굴하게 북한한테 돈 줄 테니까 천안함 사과를 해달라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쌀 한 톨 주지 않고 지금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그게 우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실패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대단히 어려울 때 네. 되돌아가서 2017년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핵버튼의 크기를 자랑하고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었더라면 정말 더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명히 평가할 건 평가하고 인정할 건 제대로 좀 인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세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한반도의 상황이 일정하게는 관리되어 왔다. 최소한 평화를 좀 지켜는 왔다라는 평가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그 말씀이니까 평가한 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네. 그건 좀 다음 주로 한번 네, 얘기하고 언제든지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웅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